11월 24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윤석열 후보의 뜻을 전했는데요. 갈등의 핵심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엔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후보의 의중을 모르겠다며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간담회 도중 갑자기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책임지지 못했다며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요. 어제는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 작은 티끌조차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했죠. 본격적인 중도층 공략에 나선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조금 전 쇄신을 위해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조문을 꺼리면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빈소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대선 후보들도 모두 조문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지지자들의 반대로 조문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다만 한때 우리공화당과 일반인 지지자들이 몰리며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이제 준비됐으면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천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잖아요.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나저나 국민의힘 선대위 지금 이제 진통이 큰데. 김종인 빈칸을 놓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얼개는 완성된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는 주호영 의원, 또 직능총괄본부장에는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지사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홍보미디어본부장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맡고요. 총괄특보단장은 권영세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내일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또 뭐 일부 인선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내일 추가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저도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이 그 당직자들이 이제 일괄 사퇴키로 했다는 그런 발표를 조금 전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3시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당 쇄신 차원입니다. 다만 이 송영길 대표 이 상임 선대위원장의 사퇴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다룰 소식이 많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네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아주 안 좋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모두 역대 최다인데요. 이달 들어 코로나 병상이 없어 대기 중에 사망한 경우도 6명이나 됩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태아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뉴스픽에서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뉴스, 다정회의 문을 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4천 명도 뚫렸다, 집값 잡았다, 그리고 스토킹 혐의 추가, 2년 연속 그래미, 마지막은 초등도 AI 배워요입니다.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4천 명 선이 뚫렸습니다. 하루 전보다 1,400명 넘게 늘어난 4,116명,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58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은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서 4주째 제보받았습니다.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으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거센 단계적 일상회복 후폭풍에 정부도 당황한 듯 보입니다. 11월 말 최대 3천 명, 12월 말에 최대 4천 명 수준일 거라던 예측 완전히 빗나갔죠. 또 확진 후에 중증으로 악화되는 중증 화율도 3주 만에 1.56%에서 2.36%로 1.5배가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7월 이후 최다인 25명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에 태아 사망자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예방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의 집단 감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입니다. 서울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86.3%, 수도권은 83.7%입니다. 11월 들어 병상을 찾지 못해 입원 대기 중에 숨진 환자만 최소 6명이고요.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를 충청이나 강원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전국 가동률도 71%, 이젠 내려보낼 곳도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 주민 232명이 집단 감염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사실상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90%가 넘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나집 와서 살다가 보니까 정이 나서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마을의 분위기가 이제 외부 진입이 잘 안 되는 마을이다 보니까 접종을 꺼려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예전 거리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고 대신 백신 패스 대상자를 늘리거나 미접종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더 줄이는 그런 방안들이 거론됩니다.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좀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 수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전 세계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내 사망자가 몇 개월 내 70만 명이 더 추가될 것이다라는 암울한 경고를 전했는데요. 지난주 유럽에선 하루 평균 4,200명가량이 코로나로 숨졌고 사망 원인 1위 역시 코로나였다고 합니다. 반면 거의 유일하게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인데요. 올림픽이 열린 여름 하루에 3만 명까지 늘었던 확진자 수가 현재 10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비결이 뭔지 일본 언론조차도 미스터리, 예외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해서 줄었느냐? 실제 검사량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확진율 자체가 3개월 만에 20%에서 0.3%대까지 줄었습니다. 자, 일본은 전 국민이 화이자와 모더나를 접종했는데 델타 변이에 강한 화이자 모더나 효과라는 썰, 그리고 일본 내 델타 변이의 오류가 일어나서 복제 불능 상태로 사멸되고 있다는 일본 델타 바이러스 자멸설 등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今週中に新型コロナ対応の全体像を取りまとめ、国民の皆さんにお示しいたします。まず今後感染力が2倍になった場合にも対応できる医療体制をしっかり確保いたします。 자, 두 번째 픽 가봅니다. 집값 잡았다입니다. 자,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이 확실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0월 실거래가 잠정치가 하락세라면서 과도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같으면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를 보면 9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네.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상승률이에요. 상승은 했는데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거지 서울의 아파트값 그 자체는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흐름 자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19년 그러니까 2년 전 그 하반기부터 계속 그 올라가다가 예. 올라가는 상승세가 곡선이 꺾인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사흘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억대로 올랐는데 몇천 떨어졌다고 안정세냐 하는 비판도 적잖았습니다. 자, 미스터 쓴소리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저렇게 또 말씀하셔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대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좀 그 오름세가 꺾였다 정도지. 그 전에도 부동산은 이제 걱정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아무튼 노형우 국토부 장관 집값 하방 압력이 뚜렷하다면서 10년 전에 하우스 푸어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 7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집값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13년 때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네네. 소위 뭐 대치동 근무 아파트라든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2006년 대비해서 2013년 보면은 40%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곧 민심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노 장관에 이어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종부세 폭탄이란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 다주택자는 팔려면 팔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시가가 한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500cc 이제 그랜저라면 자동차세가 65만 원 나온다고 그 정도 하더라고요. 나오죠. 이게 이제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자, 정리하면요.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종부세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현실은 모른다란 반응입니다. 정부는 2%만 종부세를 낸다고 했지만 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1,469만 명 중에 6.4%입니다. 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또 팔아야 돈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팔고 싶어도 양도세는 차치하더라도 다른 집도 그만큼 올라 갈 곳이 없다라는 아우성도 나옵니다. 또 자동차세는 고정값이지만 종부세는 집값이 오른 만큼 매년 오릅니다. 지금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1%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마 서울의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정부가 잘못해서 올린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는지. 네, 차기 대선 주자들은 서로 상반된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국토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자, 여론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유세 신설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36.4%, 적절하지 않다가 55%였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요, 53.3%가 적절하다, 39.4%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봅니다. 스토킹 혐의 추가입니다. 자,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서 스토킹 처벌법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A씨가 지난 9월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판단입니다. 왜 아랫집 찾아간 거죠? 흉기 왜 휘두른 거예요? 피해 가족에게 한 말씀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그전에도 내려가셨다는데 어째서 내려가신 거죠?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흉기 난동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오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의 가족이 범인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절대로 생각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따라오더니 난 따라오는 줄 알았어. 뛰어 올라오니까 딸이 이런 칼을 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은 여성 1명, 남성 1명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기본 자세의 문제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죠. 이른바 여경 무용론이 제기되고 젠더 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 초등도 AI 배워요입니다. 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중고 전반을 아울러서 교육과정이 바뀌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또 인공지능, AI 교육이 도입됩니다. 또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에도 선택 과목이 생기고요. 초6, 중3, 고3 일부 기간은 진로 연계 학기로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 국영수 수업 시간은 총 105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2년 연속 그래미입니다. 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 다음 발걸음은 바로 그래미입니다. 베스트 팝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BTS의 싱글 버터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버터는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10주간 1위를 기록한 바 있죠.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그래미 후보고 이번에는 수상까지 노립니다. 자, BTS는 그래미의 다른 부분 후보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We're thrilled to announce all of this year's Grammy nominees. I can't relate to what everyone must be feeling right now as I remember how nervous we were watching the announcement at home last year. We wish everyone all the best. 네,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이어서 마지막 그래미까지 미국의 3대 음악상을 모두 석권하는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밤 9시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4천 명까지 넘었죠. 정부가 한 12월 말쯤에 한 4천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빨랐네요. 시점으로 봐서는요. 김부겸 총리가 오늘 수도권은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러 가지 속보가 있습니다만 그 안타까운 소식이죠. 어제 사망자 중에 태아가 포함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0에서 9세 1명 사망이라고 자료를 냈는데요. 어린이 사망자일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오후 발표에 따르면 태아 사망자라고 합니다. 임신 24주 차인 산모가 지난 18일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태아를 조기 출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산된 채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태아는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산모의 체액 등으로 인한 것인지 수직 감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태아에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산모 상태는 크게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 발제에서 오늘 국내 확진자 수를 4,116명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방역당국이 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한 명씩 차감, 그러니까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숨진 태아가 아직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확진자 수는 4,115명,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 지금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오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배임 혐의 첫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법정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사건을 여타 대장동 의혹 공범들과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사건을 병합해서 추후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병합을 했으니까 재판 일정 자체가 좀 많이 미뤄지겠네요. 최근 이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경찰청장이 사과의 메시지도 내놨고 또 문 대통령도 한마디 했는데 하나가 이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조금 전에 이제 신채거가 설명한 그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인데 경찰이 이 살해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잠시 후에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A씨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잘못된 위치로 출동한 사이에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네,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범행 전날 부산에서 상경을 해서 피해자의 집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요. 이후 근처 모텔에서 묵은 뒤에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관의 목소리를 듣고 흥분을 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속보반장 백반장한테 이거 좀 챙기라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요. 뭐 누군지 또 어떤 얼굴인지 이따가 회의 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마지막 뉴스픽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논란도 일고 있다는데 어떤 맥락이에요? 그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지명이 됐죠. 그런데 그래미 어워즈에선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신인상 이렇게 4개 부문을 제너럴 필즈, 소위 본상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 부문에는 후보에 오르지 못하면서 이게 홀대 논란이 현지 언론에서부터 불거진 겁니다. AP통신은 그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라면서 방탄소년단은 올 여름 메가히트를 기록했지만 그래미 어워즈는 단 1개 부문 후보에 올려놓는데 그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4,000명 넘어섰다. 첫 폐하 사망자 발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일단 불발된 상태인데 김 전 위원장은 2, 3일 더 생각해보겠다. 또 윤석열 후보는 하루 이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의 거취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 바둑을 둘 때는 첫 점을 어디 두느냐가 중요하죠. 나중에 벌어질 싸움에서 유리하도록 돌을 버려놓는 걸 포석이라고 합니다. 아직 출범 전인 국민의힘 선대위 포석을 어디 둘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까요? 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자칫 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나는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어제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지금 오늘서부터. 우리 김 박사님께서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윤 후보의 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호칭, 하루 만에 이 위원장에서 그 양반이 됐다가 김 박사가 됐죠. 어제 오전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던 김 전 위원장은 반나절 만에 윤 후보를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못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문제가 생긴 건 중간에 이 메신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윤 후보가 미리 선대위 명단을 보여주고 발표를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은 오케이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윤 후보는 반대를 안 하지 않았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설명인데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나죠. 윤 후보는 발표 직전에 이 김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면서 이른바 이 신삼김 중에서는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만 포함된 선대위 인선안을 최고위에서 인준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라는 표현에도 오해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하루 이틀 시간이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후보가 오해했을 만한 정황은 있긴 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니 우선은 임명을 보류하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더 갖고 설득해보자라는 취지로 임태희 실장이 제안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의 의사가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도 제가 참 난감하긴 한데 의사소통의 불명확성 때문입니다. 이거. 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윤 후보 측의 권성동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을 만났습니다. 윤 후보가 직접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권 의원은 후보의 말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후보가 발표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은 변화가 없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후보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다. 최영재 위원장님 인선한 특성은 없으신 거죠? 좀 확실하게. 그거는 이미 최고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방법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총괄위원장으로 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올렸습니다. 네, 약 20분 동안 권 의원을 만난 김 전 위원장은 후보의 의중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와 직접 연락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권선동 총장이 후보 의지 확고하다, 진두들이 와서 위원장님께서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후보 의지는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그 의중이 뭔지 잘 몰라. 의중을 잘 모르시겠다. 후보님이랑 좀 연락 안 하셨나요? 뭐라고? 후보님이랑 연락 안 하셨나요? 네, 이 두 사람의 갈등, 상임선대위원장에 지명된 김병준 전 위원장과 또 후보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장제원 의원이 핵심 원인으로 떠올랐죠. 장 의원은 윤 후보의 곁을 어제 떠났습니다. 윤석열의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을 한 걸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제는 김병준 위원장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렇게 반박이 나왔는데요. 최고위에서 협의를 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 후보가 아닌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네,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는 이 김종인, 김병준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 김종인 원톱 체제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해서 이 선대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김항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 조직을 맡아가지고 새시대위원회라고 이렇게 외연 확대를 위해서 특임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도 만약 그런 형태의 어쨌든 그 조직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네, 여의도 짜르로 불리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킹메이커로 각인이 됐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는 이 경제 민주화를 놓고 또 문재인 당시 당대표와는 지금과 비슷하게 선대위 내의 역할론을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는 끌고 가는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박 후보에게는 공약과 전략 전권을 또 문 대표에게는 당권을 위임받았었습니다. 당시 김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총선 비례대표 2번을 관철해내기도 했는데요. 비대위원장 사퇴 직전 위기까지 가면서입니다. 비례 순번 2번에서 내 이름을 빼라. 그건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대표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대위원들이 실제로 김 대표를 명단에서 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신체커의 앳된 모습 잘 봤고요. 이 반면에 윤 후보는 권한을 일임했던 박근혜 씨와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김종인 전 위원장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삼김 체제로 권력 분산을 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 전 위원장이 비토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이 줄다리기의 결과 누가 이길지 그리고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00% 확신한다. 그리고 또 김 전 위원장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에게는 정치가 일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합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선거를 떠나서 윤 후보와 국정을 같이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겁니다. 윤석열 평생 검사하시던 분이 대통령 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근데 그게 김정인 위원장의 본심이라 보고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이 다 권력
보고 자리만 찾는다 이렇게 지적한 거잖아요. 네. 뭐 파리떼까라는 말까지 비유를 했는데 그런 아마 의견 차이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 후보의 그 양반 호칭을 들어서 김 전 위원장이 초라해 보인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상대당의 선거 사령탑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에게 이 공정론을 편 셈이랄까요? 보통 이 양반이 그 양반이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난 어른인데 전 그 그건 양반 몰랐네요. 아마 그 말을 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 어쨌든 그 수많은 정치적 그 풍파를 겪어 오신 원로이기도 한데 이렇게 막판에 이런 말까지 듣는 그 자존심과 그 말로가 참 너무 초라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접촉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몸담았던 시절에 가까웠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에 대한 의중을 직접 물어봤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으로 모셔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예의가 아니라면서 접촉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냐 평가절하했는데요.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민주당 분들이 와서 뭐 좀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식으로 접촉을 해봤자 민주당으로 가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권교체의 대의에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듯하죠. 본인의 득점만큼이나 상대의 실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선거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힘겨루기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김종인 기싸움 계속. 민주당, 김종인 초라해. 네, 권성동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만났고요. 윤석열 후보의 뜻을 전달했다, 뭐 그런 얘기죠.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의 의중을 모르겠다, 다소 이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막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뭐 결론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무조건 오셔서 선거를 이끌어달라는 그런 말을 본인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가 200%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뉘앙스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0%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표현을 썼고요. 의견 차가 아직 크다는 그런 사실을 좀 얘기하면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히 뭐 할 얘기가 없다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언론사 행사 중앙포럼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한 거죠. 네, 오늘 윤 후보의 공식 일정은 이 중앙포럼 참석 하나였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칙, 또 정부의 개입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가와 정부 주도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차별화한 것으로 읽힙니다.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중심인 나라였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이런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선대위 개편 문제로 상당히 이제 진통을 겪고 있고 민주당도 이제 선대위 관련한 속보가 많은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특별한 일정이 다른 일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네,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오전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김 전 비대위원장 집을 찾았죠.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권 의원은 선거를 진두지휘해달라는 후보의 뜻을 전했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후보의 의중을 모르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오후에 후보가 직접 찾아올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권 의원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권 의원과의 회동 결과를 들어보고 저녁 때나 후보가 직접 만날지 아닐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쟁점은 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인데요. 후보가 직접 발표를 하고 또 최고위에서 인준이 된 만큼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김재원 최고위원 또 권성동 의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을 껄끄러워하는 이유는 야구에 비유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내가 감독으로서 야구 감독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 위기 상황에서 뭐 투수를 교체하겠다라는 이 작전을 낼 수 있는 정권을 달라 인 건데 아니 이게 수석 코치 투수 코치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의논은 의논이고 결정은 나다라고 하는 것하고 아니 그래도 잘 협의를 계속 하셔야지 하고 하는 게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있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를 할 거라고 본다. 또 합류하지 않더라도 선대위는 예정대로 출범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내일 최고위에서 임명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내일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류 실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김병준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다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김병준 선대위원장 본인이 이제 거취 결정을 하면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당내 일각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처럼 별도 조직을 맡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내일까지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조멘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원팀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선 주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요. 네,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 보시는 것처럼 본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이콧을 한 건데요. 원희룡 전 지사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본 경선 후보들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면 그때 만난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원 전 지사에게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원 전 지사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후보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앞으로도 애쓰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 후보는 취재진에게 어찌됐든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을 뵈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 후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죠. 홍 의원은 청년의 꿈 홈페이지 청문 홍답 게시판에서 윤 후보가 만나자고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짧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선대위 합류를 거부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선대위 합류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뭐 쏟아낸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를 도울 가능성은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제 공식 석상에 나타날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곧 등판한다고 했는데 걱정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적절한 시점에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라면서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가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하면 여권에서 방해할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의 배우자,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뭐 배우자가 적절한 시점에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고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집권 세력에 의해서 좀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개를 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윤 후보도 처음에 어딘가 다녀온 뒤에 사진과 발언을 사후에 공개한 식으로 활동을 했다면서 김건희 씨 역시 불가피할 경우에만 봉사활동 등 활동 사진 한 컷과 발언을 사후에 공개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부인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씨를 접해본 사람들이 김건희 씨의 말투나 또 사용하는 어휘, 구사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안 나타나지 않을까.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기싸움 계속, 민주당 김종인 초라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해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3분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익식 멘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힌트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힌트를 줬다고요? 네. 어떤 힌트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마겟돈?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답률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시 죄송합니다. 선택하시겠어요? 출산율.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출산율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 출산율이 0.8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의 출생아 수는 21,920명으로 1년 전보다 6.7% 더 적게 태어났는데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최소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70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망자는 늘고 출생아는 줄면서 인구도 23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 한편 코로나와 비혼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월의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는데요.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가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무기징역입니다. 네,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한 학생들이 당국에 적발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북한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는데요. RFA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판매한 주민은 총살됐고 이를 구입해 시청한 학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시청한 학생들도 4년 노동교화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젊은 세대들의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외국 자본주의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보관, 유포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아마겟돈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아마겟돈 기억하시나요? 영화 속 주인공은 소행성에 구멍을 뚫어서 핵폭탄을 싣는 미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을 둘로 쪼개서 지구와의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나사가 근접한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인 우주선을 발사한 건데요. 하지만 영화와는 다르게 소행성을 폭파하지는 않습니다. 무게 약 610kg인 우주선을 축구장 크기인 별에 충돌시켜서 공전 궤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다만 우주선이 충돌하게 될 소행성 디디모스는 현재 지구에는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자,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 이따 다시 만나고요. 아까 제가 신상 공개 그 속보 챙기라고 했으니까 어디 가요? 가네. 그거 좀 챙겨서 이따 다시 나와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조익식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지지세 회복을 위해 연일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조국 사태에 선을 긋는 한편 청년 선대위도 띄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식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7.1%포인트 차까지 좁혀졌는데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이재명은 유연합니다. 기존 노선을 변경했던 게 톡톡한 효과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며 철회를 했죠.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야당의 거친 공세 속에 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특검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특권론을 주장하며 악재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과 통합도 범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 골든 크로스를 이루기엔 부족한데요. 플러스 알파, 결국 답은 중도층에 있겠죠. 소위 레드팀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 그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조국 사태를 소환해서 말입니다.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를 누가 마음을 얻느냐,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네. 그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선언했었죠. 하지만 두 발은 여전히 강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재명 후보도 조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말을 아껴왔죠. 조국 사태 문제는 이미 정쟁의 수단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특히 당대표께서 입장을 내셨으니 저는 뭐 당원으로서 당대표 현 지도부의 입장을 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엔 유죄라는 가정하에 조심스럽게 책임론을 거론했었는데요. 어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께서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미하지 않느냐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특히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세력은 작은 티끌조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일방적인 피해자 프레임과는 다소 거리를 둔 건데요. 당장 이런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조국의 강 건너다가 지지자들, 원래 골수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러면 골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꼭 이렇게 표현해야 했을까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선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한때 민주당에서 호남표는 현찰이란 말이 있었죠. 그 결과 결국 호남 민심 위반으로 이어졌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를 줄 거란 전망이 많죠. 2030 세대 공약도 이 후보의 당면 과제입니다. 젊은 층의 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인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레드팀이라고 할까요? 청년 선대위를 새롭게 꾸렸습니다. 이들의 첫 일성, 꼰대짓 그만하라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밝혔는데요. 두 아이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란 글을 올려 논란이 됐죠. 한준호 의원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최근에 여성이 아이를 낳은 여성과 낳지 않은 여성을 비교하는 식의 글을 올린 의원도 계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도 비판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최근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온 페미니즘 비판 글을 공유했었죠. 제가 이 글들 사실 뭐 제가 거의 동의해서는 아니고 저와는 많이 다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우리가 그 얘기들을 최소한 접근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고 직면해야 된다.
과연 공론화할 가치가 있는 글이었느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주장이 있고 그것이 이제 조금 극단적일 경우 그걸 보는 사람마저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왔던 거는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표 선대위, 레드팀들의 활약 속에 변화를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특히 이 후보의 지지 세력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정의당과 단일화가 아쉽다는 분위기 속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심상정 후보 개인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떤 노선을 선택했냐면 오빠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어린 심상정은? 네. 인정을 계속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요즘 그렇습니다. 네, 말꼬리 잡는 듯한 이런 공격도 있고. 그게 이제 사적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요즘 대선 후보 심리 분석이 유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그리고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 후보와 정의당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과 단일화 더더욱 생각이 없어졌나 봅니다. 심 후보, 내 사전엔 단일화는 없다.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단일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제3지대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만남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했는데요. 안 후보도 즉시 화답했습니다. 진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겁니다. 이념적 색채가 다른 정의당과 국민의당,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볼 일입니다.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안간힘,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까지 올렸는데요. 이 후보의 절실한 마음, 과연 통할까요?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장면을 봤지만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간담회 도중에 갑자기 이제 사죄의 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고요. 오늘 저희 정치부에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속보죠. 당 사무처 인사들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윤관석 사무총장과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이 선대위의 쇄신을 위해서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윤 사무총장은 선당 후사의 자세로 대선 승리에 미랄이 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원팀 정신과 과감한 당의 변화, 또 쇄신에 앞장서면서 각자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민주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국민 속에서 민주당이 좀 더 혁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의 혁신의 과제로 끌어안고 대선을 치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 그렇게 위해서 당직 의원들이 먼저 전체적으로 대표님과 또 대선을 치르는 후보님의 여러 가지 판단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직을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 송영길 대표는 모든 선대위 구성의 새로운 재구조,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번 일괄 사퇴 결정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선대위 구성과 당직 인선의 문제는 당대표와 협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연일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조국 사태 관련한 발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을 중도층 공략으로 잡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확장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친기업 행보에도 나섰다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했는데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창업 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연 30만 개의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과 기술 탈취 방지와 플랫폼 사업자 갑질 근절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 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면서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중앙포럼 행사에 참석해서는 규제 혁신을 강조했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규제 합리화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것저것은 안 됩니다라고 금지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오늘 이 포럼에 함께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손 회장은 더 이상 우리 기업들만 낡은 규제들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 없다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이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이제 연기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내용 속보 사항 간단히 좀 짚어보면요. 검찰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임모 씨를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은 임모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2013년 성남시 공보관을 지냈고요.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 씨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였죠.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에 1,100억 원대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자금을 알선을 했습니다. 또 그 대가로 10억 원 가량을 받은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할 당시에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를 수사를 했었는데 윤 후보가 관련 의혹을 인지를 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만들겠다. 이재명 사죄의 큰절. 조국 선긋기 꼰대짓 그만. 청년 표심 잡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과 없는 죽음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죠.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조문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조문을 가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싸늘하자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내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독재자 전두환. 언론조차 통제당하면서 당시 9시 뉴스는 땡전 뉴스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9시 땡 하면 전두환 씨의 소식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9시를 알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올림픽 방해작동에 대비해 현대사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도 한결같이 뻔뻔했던 전두환 씨,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인데요. 땡전 뉴스로 기세를 떨치던 것도 다 한때였습니다. 어제 오전 자택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전 씨의 빈소는 어느 유명인들의 장례식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취재진을 제외하고는 조문객들이 별로 없어서 썰렁했는데요. 자신의 친구였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각계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했던 모습 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여 년 수없이 많은 사죄의 기회가 있었지만 거짓과 핑계로 일관했던 전 씨였습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방송학사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지혜 실권자 하셨잖아요.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래.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난 2017년 전 씨는 3권짜리 회고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하지만 헬기 사격은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도 인정한 사실이었죠. 도청 건너편에 3층이나 4층 건물이 있어. 헬기가 그 3, 4층 건물로 이렇게 도니까 건물에서 막 총을 쏘더라고. 총을 쏘니까 여기서 헬기에서 쏘더라고.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결국 전 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섰습니다. 이 일로 저도 정치부 회의에 첫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부 박준우 기자가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박 기자, 지금 현재는 어디쯤을 지나고 있나요? 네, 전 씨를 태운 차량 광주 제2순환로를 지나서 4시 50분쯤 광주 톨게이트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전 씨 차량을 쫓아서 광주까지 따라갔던 사회부 기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비록 당시는 음성 출연뿐이었지만 마크맨 박준우의 서막을 알리는 뉴스였죠. 사담이 길었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요. 전 씨 측은 당시 법정에서도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잡아댔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고요.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사망하면서 끝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단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결국 끝까지 거짓말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결국 이렇게 사망을 해버렸으니 정말 허망함과 함께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은 다시 더 분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러는 심정입니다. 결국 당신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늘까지 그렇게 거짓되고 사악한 삶을 살았느냐. 장례식장에선 사과와 반성 없는 독재자의 죽음은 죽음마저도 유죄라는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는데요. 장례식장 밖에선 전 씨의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씨의 죽음은 도저히 애도할 수 없다면서 전 씨를 부역한 세력들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뉘우치고 참여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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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 씨의 측근들은 빈소를 찾았는데요. 눈에 띄는 건 육군사관학교 출신 측근들이었습니다. 전 씨의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소속이었던 이들인데요. 고명승 전 육군대장은 조문 후 빈소를 나서려다 2번이나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취진이 5.18 유족에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이를 피해서 빈소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전두환 씨의 첫 측근으로 좀 분류되는데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도 5.18 피해자의 사과할 마음이 없냐고 묻자 화장실로 피했는데요. 장례 이틀째인 오늘도 빈소에는 전 씨 유족들과 전직 하나회 군인들만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참회 없는 전 씨의 죽음 앞에 조문을 두고 정치권도 눈치 게임을 벌였는데요. 물론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조문하거나 조화를 보내는 이도 없었지만요. 국민의힘은 개개인에게 판단을 맡겼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화만 보내고 조문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었죠. 다만 당내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재량권을 부여했는데요. 이 재량권 부여 결과 어제 전 씨의 빈소를 찾은 이는 윤상현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때 전 씨의 사위였는데요. 전 씨의 딸 효선 씨와 결혼을 했다가 지난 2005년에 이혼했죠. 부모님 안에서 오래 계셨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국민의힘 인사는 아니지만 주목을 받은 인물도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오늘 오전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과가 이제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역사가 이제 평가를 계속 이렇게 할 테고 특히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거를 할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조문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갈까 말까 망설였던 이도 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는 어제 오전만 해도 조문 의사가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문자를 보낸 건데요. 냉랭한 정치권 분위기 속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나 홀로 조문을 했다가 또다시 비판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었나 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윤 후보의 오락가락 행보 자체가 기회주의자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준비 안 된 대선 후보의 미숙한 정치 행보에서 국민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입장 변화에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뒤늦게 윤 후보 방어에 나섰는데요. 윤 후보가 오히려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의견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의사를 변경한 것이 오히려 저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후보에게 따로 말을 하기도 전에 후보가 어떤 그 주변과의 논의를 통해서 의사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후보가 상당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청년 소통이란 특장점이 있는 사람이죠. 전 씨의 큰형을 구속했던 전력도 있는 분인데요. 홍준표 의원입니다. 청년의 꿈에 전 씨에 대한 조문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대 댓글이 이어지자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떠냐? 본인이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 마음을 바꿨다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네요.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청소의 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전두환 씨 빈소 조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독재자의 말로가 얼마나 쓸쓸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반성 없는 죽음의 싸늘한 시선, 야권, 전두환 조문 놓고 눈치 게임. 자, 오늘 오후에 이제 전두환 씨 빈소에서 크고 작은 이제 소동이 빚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속보를 좀 짚어볼게요. 먼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이제 조화가 이제 아침에 오전부터 이제 빈소에 놓여졌는데 나중에 박 씨가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6분쯤에 전 씨의 빈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이름이 적힌 근조 화환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환이 박 씨가 보낸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 건데요. 유영하 변호사 측에 따르면 박 씨의 조화는 오늘 오후 5시쯤 보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중에 온 조화는 현재 치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공화당과 보수 유튜버들이 장례식장에 몰리면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오후 들어서 장례식장 1층 밖에는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100명가량 모였는데요. 대부분 우리 공화당 지지자로 조원진 대표가 2시쯤 오기로 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파 사이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한 유튜버들이 등장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디 지지자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조원진 물러가라라고 외친 여성이 한 명 등장하면서 사람들 간의 몸싸움을 벌이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다만 주변 사람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네, 본인이 먼저 이 빈소에 들어가겠다면서 서로 싸움을 벌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의 한 50대 여성을 제지하자 어디서 손을 대냐, 성추행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체증에 나섰고 유튜브와 취재진까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하늘공이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도 조문을 하러 빈소를 찾았고요. 보수 유튜버들이 여럿 방문해서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 잠깐 보니까 얼굴이 머리 이상한 것도 좀 쓰고 나타난 사람도 있네요. 그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조문을 하긴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오후 2시 20분쯤 주문을 마쳤는데요. 돌아가신 분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건 잘못이다라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망언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전두환 억울함 풀어줘야 한다. 국가장으로 해야 한다. 전두환 대통령 아니었으면 벌써 공산화가 됐다. 소란을 피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윤상현 전 의원, 전두환 씨의 이제 사위였죠. 이제 유일하게 현직 의원 중에 이제 빈소를 찾았고요. 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로 빈소를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 의원은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조문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고인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일이고 돌아가셨으니 조문을 온 것이다. 명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조문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빈소에 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죠.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한 최측근 중의 측근이죠.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어제 이제 뉴스룸에 출연해서 전 씨가 이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전 씨의 사망이 백신 부작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네. 맥락 아니었나요? 네, 그런 주장인데요. 전 씨는 올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해왔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혈액암에 걸렸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주사 맞으셨다고 내가 얼마 있다가 가봤는데 뭐 완전히 죽어주셨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이자 맞고 다음날부터 식사를 열흘 동안 식사를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체중이 10kg 이상 쫙 빠지고. 네, 민 전 비서관은 정확한 백신 접종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예가 상당수 있으니까라면서 백신 부작용을 언급한 겁니다. 네, 전 씨는 올해 들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3일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암세포가 뼈로 들어가서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이후에 12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5일 퇴원했습니다. 전 씨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서 알약 형태의 항암제를 집에서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민 전 비서관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화이자를 맞고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와전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민 전 비서관은 오늘 중앙일보에 화이자를 맞고 식사를 잘못해서 열흘 사이에 체중이 10kg 빠져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병명을 알게 됐다는 거지 혈액암의 원인 자체가 화이자 백신 때문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일단 정부가 전 씨의 이상 반응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입장을 지금 알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예방접종 후에 영향이 있는 문제라 그러면 아마 절차에 따라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빈소에 오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씨 동생 이제 박근영 씨도 조금 전에 빈소를 방문해서 죽음은 용서와 화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또 여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속보가 특별히 들어오고 있지 않네요. 네, 계속해서 좀 챙겨줘요. 아직 회의 안 끝났으니까. 네. 자, 전두환 씨 고향이 이제 경남 합천이잖아요. 고향에서조차 공식 추모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끝까지 사과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 대부분의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경남 합천군은 전 씨를 위한 조기 개항이나 분향소 설치 등 공식 추모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천군 율곡면 내천마을도 분위기를 읽었는지 추모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천마을 이재 이장은 국가의 입장도 있는데 마을 차원의 추모 행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죄 없는 죽음의 냉랭한 시선, 야권 조문 놓고 눈치 게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7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변 보호 대상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뒤쪽에 개를 매달고 달려주게 한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잔인한 학대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는 윤석열 선대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제가 백 반장한테 속보 잘 챙기라고 했는데 약간 열심히 챙기더라고요. 근데 아직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상 공개 결정이 이후에 내려지면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이제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선대위 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진통도 있고 또 속보가 많이 나오니까 또 운영진들이 열심히 취재해주기 바랍니다. 취재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지금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2, 3일간 기다려보겠다는 건 어제 발언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내일쯤에 속보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를 해서요. 아, 그래요? 예, 네, 지켜봐야 알았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큰절까지 했으니까 내일도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많은 속보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잘 준비해서 저희가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직관적인 힌트를 줘요. 그래서 못 알아듣잖아, 도멘토가. 네.